이제부터는 이제 관념론과 부르주아 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념론의 전개 과정을 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관념론의 대가는 이제 소크라테스고, 소크라테스의 이론은 이제 플라톤에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플라톤에 따르면 여러 가지 개개의 침대는 현상에 불과하고 이거 실제가 아니다. 그것은 오직 이데아의 모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지만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가 보는 거는 동굴에 비춰진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그림자의 실체는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식의 한계로 앞에 있는 그림자만 보고 고개를 돌려서 내 뒤에 있는 실체, 내 뒤에 있는 실체를 고개를 돌려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내 뒤에 있는 실체를 볼 수 있는 건 플라톤이나 소크라테 같은 위대한 철학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림의 동굴에 비춰진 게 그게 하나의 현상이고 내 뒤에 있는 비춰지는 실체, 이게 이데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이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모든 사물이 현상에 불과하고 실체는 우리는 감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이데아만이 아, 유일한 참된 실제이고 신으로부터 창조된 것. 반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약간 다르게 이 얘기를 합니다. 형상은 플라톤의 이데와 같은 것이며 그 자체가 형이상학적인 존재인 동시에 개체를 구성하는 현실태이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책상, 그죠? 책상이라는 단어 개념이죠. 이 책상이라는 단어 개념은 그 개념 자체는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거고 실제 책상은 나무로 만든 책상, 철로 만든 책상 이렇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로 만든 책상은 책상이라는 개념의 하나의 구체적인 예죠. 그래서 나무로 만든 책상에는 하나의 현상, 나무로 만들었다는 책상이나 하나의 현상과 책상 그 자체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형이상학적인 존재인 동시에 개체를 구성하는 현실체다. 하나하나의 나무로 만든 책상이.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책상은 책상이라는 플라톤의 이데아 혹은 형상을 이며 또 책상 중에서 나무로 만들었다는 그런 개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상과 구체라 그랬죠. 인간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인데 철수는 인간의 구체적인 사례죠. 그래서 철수는 인간이라는 보편적인 거, 인간이라는 추상적인 걸 갖고 있으면서도 그중에 철수라는 특수한 사람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보다 더 앞서갑니다. 플라톤은 현상과 본질이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지 않다. 현상은 본질을 구체적인 애를 표현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책상은 다양한 질로, 철로 만든 책상, 나무로 만든 책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진료는 가능태, 나무로 만든 거, 그죠? 그리고 책상으로 만든 거, 가능태. 신은 순수한 형상이자 순수한 현실태임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물은 그 자체의 그 개념은 어떤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신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할 수 있는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형상이다. 진료가 없다. 신은 순수한 형상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보다 한 발 앞섰지만 신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인정하고 있어요. 다만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에서 신은 사람처럼, 그다음에 뭐 바위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진료가 없는 순수한 형상이다. 즉 관념이다. 관념이다. 개념이다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유물론과 타협을 하고 있다. 데카르트는 감각에 대한 회의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외적 감각은 우리를 속인다. 감각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물에 잠긴 막대는 굽어 보인다. 뭐 이런 거죠. 내가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더욱 확실한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외적 감각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외적 감각에 한계가 있는 거는 그 외적 감각과 대상 사이에 매개해주는 것, 햇빛이죠, 햇빛. 광선은 물에 들어가면은 굴절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이 굴절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감각은 대상과 매개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감각이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라 감각은 사물의 특성과 매개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거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모든 사물은 시간과 공간 내에서 존재하죠. 그렇죠. 이건 사물의 운동성, 시각과 공간은 사물의 속성, 성질이다. 이러한 물질 세계의 변화는 경험에 의해서 주어지죠. 모든 인식에는 주관과 객관, 그렇죠. 나라는 주관과 인식 대상인 객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주관과 객관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이 자아이다. 나는 나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고 사물을 인식하기도 하죠. 여기에서 자아는 의욕하는 주체다. 이 경우 인식의 주체에서 자아는 인식될 수 없다. 의욕하는 주체. 반면 주체에 맞서는 객체에서의 자아는 인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아는 무엇을 의욕하고 욕구하는 자기 자신의 주체로서는, 그죠? 자기 자신의 주체로서 자아는 일종의 동물이라고 봅시다. 동물은 욕구, 욕망만 있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죠. 반면 주체에 맞서는 나를 반성하고 나를 쳐다보고 거울에 있는 나를 알아보는 나, 자아는 인식될 수 있다. 의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원초적 의지는 실존에 대한 맹목적인 충동이고 무의식적인 충동이다. 살겠다는 의지, 그죠? 그다음에 어떤 먹겠다는 의지, 이런 섹스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본능적인 맹목적인 것. 이 세계는 나의 이 세계는 나의 의지의 대상이다. 살고자 하는 의지와 욕망으로부터 탈출하려면 죽음을 통해 의식과 인식을 상실시키는 것. 이런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죠. 이런 인간이 이때 의지와 욕망이 끝없이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탈출하려면 자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 얘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제 그 형식 논리학에서 네 가지의 충족 이유, 우리가 어떤 것을 참이라고 믿으려면 참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상으로부터의 세계, 우리가 겉으로 보는 이런 현상으로부터 세계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성하는 세계로서 이러한 세계를 인식해서 어떤 걸 참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러한 네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 충족 이유율.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충족 이유율에 의해서 일단 현상적 세계이고 그것은 표상으로서의 세계, 우리가 지각하는 객관, 세계의 존재성은 세계를 지각하는 나의 정신, 보통 말하는 현상,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 감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이 표상으로 세계. 인간이라는 주체에 대해 자연이라는 객체는 인과성의 법칙이라는 생성의 충족 이유를 출현한다. 이 인과성의 사슬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우주라고 합니다. 우주. 자연, 우주, 자연. 자연은 끊임없이 사건, 운동이 벌어지고 선행하는 운동, 후행하는 운동, 원인과 결과를 주는 이런 인과성의 법칙의 세계라는 거예요. 자연 세계는. 그런데 그 자연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첫 번째 운동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끊임없이 운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세계에서는
이런 인과성의 법칙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가 규명돼야 된다는 거죠. 인식의 충족률에 따르면 사유는 구체적인 둘 또는 그 이상의 판단들이 결합하고 분리되는 가운데 있다. 어떤 걸 무엇을 판단한다는 거,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유, 어떤 사상 체계, 이러한 사유라는 거는 여러 가지 판단들의 결합이거나 그걸 또 혹시 분리하는 가운데 있다. 특히 이 진리는 판단과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어떤 것과 사이에서 성립되는 관계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는 판단과 판단의 관계이죠. 근데 그것이 참이라는 거죠. 거짓이 아니라. 판단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그 수로 사람은 동물이다. 사람은 동물이다. 동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수로가 참여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와 같은 인식 근거, 사람은 동물이다. 이것이 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성이다. 물체들은 이제 상호 관계를 하는데 그렇죠. 물체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으면 물체의 속성은 운동하고 있고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차지한다는 걸 인식하려면 물체와 물체 간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내가 어떤 사과를 인식하는 건 나와 사과죠. 나와 사과가 하나의 존재로서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인식할 수 있다. 시간은 연속적이죠. 이들 각 부분 사이의 상호 연결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존재의 충족이다. 어떤 물질이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려면 어,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충족의 이율에 따르면 인간은 동기에 따라 행위한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인식하는 모든 행위에는 동기가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동기는 내부에서 본 인간성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 사람의 행동을 설명할 때는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냐, 심리적 동기를 봐야 되는 거고 이런 심리적 동기는 자연 세계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람 내부의 심리적인 인과관계다. 이는 인식하는 것으로서 가 아니라 욕구하는 것의 주체다. 주체는 인식, 그죠? 이성적으로 판단, 인식할 수 있지만 맹목적으로 욕구할 수도 있죠. 그죠? 내가 뭐 삼겹살을 먹는다. 삼겹살을 먹는다 할 때 사실은 이제 먹는다. 먹고 싶다는 그러한 그 욕구죠. 그걸 뭐 그거에 대한 뭐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식욕이죠. 식욕을 만족시키는 이러한 욕구, 의욕은 자의식에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으므로 그 원천이 무엇인지 직접 기술할 수 없다. 왜 배가 고픈지, 그죠? 아니면 무엇을 어, 탐닉한다, 그렇죠? 그 탐닉한다 할 때 그걸 이성적으로 뚜렷하게 그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감정이나 욕구의 그 특성상 그렇죠. 니체에 의하면 니체가 이제 말하는 게 힘으로부터의 의지, 허무주의, 이 같은 것에 늘 되돌아옴, 초인, 신 이런 것들이 이제 그가 사용하는 형상학적인 기본 단어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쇼펜하우와 비슷하죠. 의지는 모든 존재의 존재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왜 존재하냐,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칸트에 보면 칸트에 따르면 이제 그 감각에 근거하지 않는 개념, 그 형이상학이에요. 즉 신은 형이상학이다. 신은 감각에 근거하지 않죠. 감각을 통해서 신을 증명할 수 없어요.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느낄 수 없다. 형이상학은 감각을 토대로 하는 물리학이나 수학과 같은 자연과학적 학문 방식, 즉 이성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거는 윤리적, 도덕적 이유.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신은 감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신에 관한 부분은 그 이성적으로 물리학이나 수학과 같이 자연과학적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 영역이다.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실질적으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칸트는 신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내 신의 존재의 영역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고 윤리의 영역이라는 거죠. 결국은 관념론자지만 사실은 인물론에 많이 접근하고 있다. 신을 형이상학적으로 본 것은 신이 감각적 존재,
즉 신을 물질로 보지 않은 점에서, 다시 말해서 신을 자연계, 인간이나 이런 인격체로 보지 않은 점에서 만물을 창조한 신이라는 인격적인 자연계를 부정했다는 점에서 무신론적. 칸트에 따르면 감각에 근거한 현상 그 자체는 외형적으로 본질과 무관하다. 칸트는 이제 현상과 물 자체라고 합니다. 플라톤도 그림자는 실체와 사실상 큰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그림자가 빛의 각도에 따라서 실체를 여러 가지로 보여주죠. 실체를 여러 가지로 보여줘요. 그림자가 똑바로 정면으로 빛이 비칠 때는 그래도 유사하지만 측면으로 비치거나 희미하거나 이러면은 실체에 대해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칸트도 현상과 그 본질은 물 자체라는데 외형적으로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칸트는 현상을 가능적 경험의 대상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반면 물 자체는 본체, 선험적, 객관적. 그 선험적이라 물 자체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험적이라는 겁니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그들의 원인 또 근저인 사물 그 자체가 물 자체야. 선험적이라는 측면, 이성적이지 않지 않다는 측면, 직관에 의해서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관념론이죠. 왜냐하면 감각과 이성,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걸 부정하기 때문에 물 자체에 관한 정의는 정확하게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성적 사유에서 추상하는 것, 추정하는 거죠. 이성적에서 추정하는 거죠. 칸트는 물 자체에 대해서 물 자체는 그 자체에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물 자체는 단지 미지의 어떤 것이라는 이름 말해서만 이러한 본질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추상을 할 뿐이지 추측할 뿐이지 알 수가 없다. 나는 물 자체가 무엇인지 모른다. 알 필요도 없다. 물 자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전혀 우리의 인식 바깥에 있다. 현상과 본질에 있어서 해겔은 현상은 본질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상당 부분 추측할 수 있어요. 현상과 본질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칸트나 그 플라톤의 경우에는 현상과 본질이 유사성이 없다. 현상을 가지고 본질을 추정할 수 없다. 오로지 이성적인 것, 선험적인 것, 직관적인 것, 아주 뛰어난 철학자만이 그거를 자기가 직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 상상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추상이라는 부분. 그런데 현상을 종합하여 본질을 추론하는 힘, 즉 이성, 자연적 논리죠. 칸트는 인간은 후험적인 경험을 통해 선험적 세계를 간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아무나 인식하는 거 뛰어난 사람만 인식하겠죠. 인간의 인식에 대한 비판적 이성 능력을 제대로 갖춘다면 이러한 간접적 인식은 객관적 지식이 돼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죠. 비판적 이성 능력을 제대로 갖출 경우는. 반면 해겔에 따르면 현상 그 자체는 본질의 반영이므로, 즉 사건은 본질의 현상이므로 현상 자체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는 감각적 잠재성이 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해겔은 현상이 본질에 유사하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본질에 다다를 가능성이 있는 반면 칸트나 플라톤은 아예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관념론이죠. 결국 본질을 파악하는 근원을 칸트는 이성, 해겔은 현상 자체에서 찾는 것이다. 칸트의 순수 이상 비판은 인식 대상, 인식 주체인 자아, 인식 도구와 인식 과정, 인식의 내용, 즉 개념에 있어 인식 과정인 이성, 즉 자연적 논리를 절대화한 것이다. 그래서 선험적이라고 해서 선험적. 직접적으로 감각을 통해서 본질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신칸트학파는 형이상학, 즉 해겔의 관념론과 속물적 유물론을 비판하면서 이성, 즉 자연적 접근, 사물의 이치인 조리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방법론을 주창한 거다. 이 경우 이성적 접근, 즉 논리를 인식 대상과 인식의 내용보다 강조한다. 그러니까 칸트학파는 어떤 사물의 본질을 이런 것보다는 이성적 접근 방식, 이성적 접근 방식, 그거를 더 중요시 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식을 할 때 인식의 방법이 감정적 인식과 이성적 인식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이성이 하는 감정이나 이성 하나의 우리가 그 인식하는 방식이고 실제로는 인식하는 나와 인식의 대상인 주체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러한 인식의 방법 중에 하나는 이성을 그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보다 더 강조한다. 이성적 접근을 강조한다. 이게 이제 칸트학파를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